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예요. 대전 유성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시어머니, 며느리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노인, 그게 바로 저였어요. 남편 최동우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은 건 없었어요. 통장엔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 28만 원뿐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평생을 남편 빚 갚고 아들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살았더니 제 앞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K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였어요. 최연소 부교수 타이틀을 자랑하는 유능한 학자였죠. 실력으로 소문난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사돈댁 역시 법조계 명문가였고요. 사돈 아버지는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였고 사돈 어머니는 전직 판사 출신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재훈이는 지방대를 나와 평범한 회사에 다니다가 부잣집 딸인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집 한 칸도 마련해주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얹혀 사는 집도 모두 며느리 돈으로 산 서초구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며느리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저의 반복되는 일과였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도 없이 우리 집에 시집 왔다는 이유로 저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참한 노인의 신세의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제 뺨을 때린 그 손이 결국 자신의 교수직을 잃게 만들었으니까요. 돈과 권력으로 저를 짓밟던 사람들이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불을 켜면 며느리가 깬다고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냉장고를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68살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7시가 되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K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답게 화장은 완벽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며느리는 부엌으로 걸어와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어제 짜다고 해서 적당히 했는데, 적당히 하라는 게 이렇게 싱겁게 하라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소금통을 집어들고 국에 넣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인데 제 손으로 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곧이어 아들 재훈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유독 짙어 보였어요. 재훈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 280만 원을 받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9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차이만큼 집안의 서열도 달랐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선 후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거실 TV를 켰습니다. KBS 아침마당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워킹맘 교수의 일과 가정 양립 비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며느리가 스튜디오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MC가 물었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사신다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시어머님과 함께 살며 많이 배워요. 어른 모시는 게 힘들지만 보람 있죠. 아침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제 힘의 원천이에요.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MC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효부가 따로 없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며느리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차려주는 밥은 먹지도 않으면서 그때 손녀 민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6살 아이가 TV를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저게 우리 엄마야? 응, 그래. 근데 할머니, 엄마 거짓말쟁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척 집안 모임 가요. 무슨 모임인데? 저의 큰오빠 댁에서 제사 지내고 식사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옷 제대로 입으세요. 우리 가문 체면 생각해서요. 너무 초라하게 입으시면 안 돼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거든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준비하세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살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차로 40분을 달려 강남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 큰오빠 댁에서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큰오빠 부부, 작은 오빠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구석의 보조의자였습니다. 가족들은 큰 원탁에 둘러앉았는데 저만 식탁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마치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전복, 잡채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큰 오빠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이네 집은 어떻게 장만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제가 논문 상금이랑 강연료로 계약금 넣었죠. 작은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교수님이시네. 대단해.
그때 큰 오빠 부인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르신은 도와주신 거 없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로 없어요. 작은 오빠가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다 그렇죠 뭐.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큰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요? 혼수나 예당 같은 거? 며느리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한 칸도 못 해주셨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큰 오빠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그래서 제가 다 해야 했죠. 집도 혼수도 생활비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훈이가 월급이 좀 적지? 280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해요? 며느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큰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생활비는 수진이 다 내는 거네. 당연하죠. 제가 안 벌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큰 오빠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평생 사셨는데 모은 돈이 얼마나 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별로 없어? 별로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되냐고요? 몇십만 원. 큰 오빠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68세까지 사셨는데 몇십만 원밖에 없다고요? 남편 빚 갚고 재훈이 키우다 보니 작은 오빠가 물었어요. 그럼 연금은요? 그것도 없어. 큰 오빠 부인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 교수님이 진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무언가 불편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들 들으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집도 없이 온 주제에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먹여 살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방 한 칸 차지하고 밥 얻어먹는 게 다예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K대 교수 며느리 체면이 얼마나 깎이는지 아세요? 제 동료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날아왔어요. 찰싹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따뜻한 게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었어요.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요양원이나 들어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세요. 큰오빠가 말했어요. 수진아, 그건 좀. 오빠도 아시잖아요. 무능한 남편의 무능한 시어머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아들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손녀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민서를 잡아당겼어요. 조용히 해. 저는 휘청거리며 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69세 평생 단짝 친구가 유리창 너머로 모든 걸 봤다고 했어요. 순이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뺨에 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뭐, 며느리가 너를 때렸다고? 정숙이 룸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어요. 제가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냥 가자.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를 때려. 그때 며느리가 룸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 순이 친구야. 당신 교수 맞아? 시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때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가족을 저렇게 때려? 재훈이 나와서 말했어요. 정숙 이모 괜찮아요. 가세요. 야, 너는 내 엄마가 맞는데 가만 있냐?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저를 부축해서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에 상처를 스쳤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얼굴 좀 봐. 병원 가야 해. 걸으면서 정숙이 계속 물었어요. 저는 5년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울먹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알았으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정숙네 집도 좁아서 제가 갈 수 없었어요. 순이야, 찜질방이라도 가자. 응. 그때 불이 켜진 약국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저기 들어가자. 상처부터 소독해야 해.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여자 약사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빨리 앉으세요. 약사가 소독약과 거즈를 가져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미경 약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처를 소독하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예요? 정숙이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K대 교수라는 년이. 김 약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요? 세상에.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김 약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울어도 돼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독이 끝나고 김 약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주무실 때 있으세요? 찜질방 가려고요. 안 돼요. 제 집에서 주무세요. 위층이 제 집이에요. 아니에요. 폐 끼칠 수 없어요. 폐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뭐. 딸도 기숙사 들어가서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김 약사는 약국 문을 닫고 저희를 위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빵도 있어요. 정숙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김 약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세상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김 약사가 따뜻한 죽을 끓여줬어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좀 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재훈이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 왔더군요. 문자도 있었어요. 엄마, 집 들어와. 수진이가 화났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순이야, 집에 들어가지 마. 내가 내 짐 가져올게. 고마워. 정숙이 제 집 열쇠를 들고 나갔어요. 1시간 뒤 돌아왔습니다. 가방 하나와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순이야, 현관 앞에 택배가 있더라. 발신인 이름 보고 깜짝 놀랐어. 상자를 보니 숨이 멎었습니다. 발신인 고 최동훈. 4년 전에 죽은 남편이었어요. 여보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 상자를 열어줬어요. 안에는 서류들과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평생 당신에게 고생만 시켰소.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결국 집 한 칸 못 마련해주고. 하지만 여보, 나는 당신을 봤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재훈이 대학 보내던 그 모습을.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아파하면서도 웃던 그 얼굴을. 그때부터 시작했소. 당신 몰래 조금씩 투자를 했소. 당신이 언젠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게. 이제 당신 차례요. 여보, 당신을 위해 사시오. 사랑하오. 당신의 못난 남편 최동훈.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숙이 저를 안아줬어요. 순이야, 동훈이가 널 위해 준비했구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식증권 계좌, 부동산 투자 계약서,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정숙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이야, 이거 얼마야? 95억이야. 95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재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등록금을 못 구하겠어. 빚도 있고. 내가 일하면 되죠.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재훈이는 꼭 대학 보내야죠. 그날부터 저는 3가지 일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더 나빠졌어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재훈이 등록금 400만 원씩 4년간 1,600만 원을 마련했어요.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재훈이 대학만 보내면 돼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날부터 작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리요. 여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뭐라도 남겨야 해. 남편이 혼자 중얼거리던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4년 동안 몰래 투자하고 늘리고 아껴서 만든 돈이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재훈이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재훈이는 나를 지키지 않았어. 정숙이 말했어요. 순이야, 동훈이가 널 지키려고 이걸 준비한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서류 안에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진희 변호사.
남편이 미리 섭외해둔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순이야,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봐. 응, 그래야겠다. 그날 오후 최진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최진희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최동훈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세금 처리도 끝났고 명예 이전도 완료됐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주식 20억 어치를 매도해서 집을 사세요.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요. 나머지 75억은 배당금으로 매달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생 눈치 안 보고 사실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주일 안에 집을 구하고 조용히 이사하고 며느리에게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라도 돈을 알면 압박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사흘 후 부동산과 함께 집을 봤습니다. 강남 역삼동 14억짜리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현금 거래세요? 네. 부동산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며느리가 정한 기한이 딱 일주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 만났어. 그래서요? 생각해 보셨어요? 응. 다음 주에 나갈게.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시죠? 응. 일주일 후에 나갈게. 어디로요?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디든 가세요. 이 집만 아니면 돼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없는 삶이구나. 다음 날부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들떠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가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남편 사진을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으려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손녀 민서였어요. 문을 열자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응. 할머니 새집 생겼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민서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종이를 펼쳤어요. 6살 아이가 쓴 한글이었습니다. 하르마니 사랑해요.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가 하르마니한테 나쁜 말 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나는 하르마니가 좋아요. 가지 마세요. 민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를 꼭 안았어요. 민서야, 할머니도 너 너무 사랑해. 할머니가 떠나는 건 널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가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해. 민서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의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재우는 출근했어요. 이사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이 가방 2개가 전부예요?
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5년을 살던 집을 뒤돌아봤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남 역삼동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 보였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울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명의 집을 가졌습니다. 새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사세요? 강남.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남이요? 월세예요? 아니, 샀어. 내 명의로. 어디서 돈이?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당장 주소 말하세요. 싫어. 오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어요. TV를 켜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K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논문 표절 의혹 기자가 리포트를 했어요. 대학원생 김민준 씨가 학교 인권센터에 수진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가로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메일 기록과 초고, 원본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화면에는 고개 숙이고 걷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틀 후 더 큰 뉴스가 났습니다. 수진 교수, 연구비 3억 원 횡령 의혹까지 국가 연구비를 개인 컨설팅 회사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였어요. 남학생 성희롱 의혹까지. 학생 5명 추가 증언 며느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청원을 올렸어요. 수진 교수 파면하라 1만 2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때 과거 TV 인터뷰 영상이 다시 퍼졌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살며 많이 배워요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효부 코스프레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때리고 방송에선 착한 척 위선의 끝판왕 연기력 오스카감 같은 날 사돈집 뉴스도 터졌어요. 법무법인 정상 대표 재판 청탁 혐의로 검찰 조사 며느리 아버지가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로펌은 문을 닫았어요.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퇴사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어요. 수진 교수 파면 확정 며느리는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학계에서 영구 퇴출됐어요. 연구비 변제 의무 3억 5천만 원. 월급 900만 원이 영원이 됐습니다. 서초구 18억 아파트는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 월급 28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원룸으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필사적으로 찾았겠죠. 경비실에 물어보고 주민들에게 제 사진 보이며 돌아다녔을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했어요.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넓은 공간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가구, 햇살 쏟아지는 창문.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응, 내 집이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연구비 변제금 3억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학교 복직 가능성이라도.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 보석금 5천만 원만이라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수진아,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도 없이 온 주제에 요양원이나 가라. 친척들 보는 앞에서 날 때렸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민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 딸이 쓴 거야. 편지를 펼쳐 보여줬어요. 하르마니 사랑해요. 엄마가 하르마니한테 나쁜 말 하는 거 다 들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가 다 들었어요? 응. 6살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5년 동안 재훈이는 나를 지키지 않았어. 친척들 앞에서 내가 맞는데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 어머니,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그래도 재훈이는 사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어머니를 지켰어야지. 며느리가 다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달만이라도.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나한테 너희는 없어.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럴 거야.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한강을 산책했어요. 친구 정숙과 자주 만났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고 영화도 봤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김미경 약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약사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에요. 김 약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해요.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민 사람이에요. 받으세요. 김 약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대학 등록금 걱정했는데 둘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 정숙이 물었습니다. 순이야, 며느리 요즘 어떻게 됐대? 편의점 알바한다더라. 쌤통이다. 저는 가끔 민서가 보고 싶었어요. 민서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지? 하지만 재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8개월 후 재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수진이가 일자리 못 구하고 민서 학원도 못 보내고. 그래서 엄마 돈 있잖아. 조금만. 안 돼.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어머니를 지켰어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살아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가끔 민서 생각나서 울기도 해요. 재훈이도 아직은 마음 한구석이 아파요. 하지만 여보,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뺨 맞지 않고 내 집에서 내 시간에 내 인생을 살아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자유. 이제 편히 쉬세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68년 만에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존엄을 지킬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대가는 돌아오니까요.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평생 희생하며 자식을 키웠지만 집 한 채 못 해줬다는 이유로 친척들 앞에서 뺨을 맞고 쫓겨난 할머니는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롯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